일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고의 언어, 그 다음에 지시의 언어, 설득의 언어, 이렇게 세 개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일의 언어에 특별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일상의 언어와는 달리 일이 좀 삐걱대거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결과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의 언어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에서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글로 정확하게 그다음에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글쓰기, 회사에서 글쓰기, 직장에서 글쓰기 너무 어렵죠. 물론 그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회사에서 조직에서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소위 난다긴다 글 잘 쓰시던 분들도 직장에 들어와서는 글 못 쓴다고 엄청 혼나십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록 속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조지프 필리처의 말이 있는데요. 누가 길게 쓰고 흐리멍텅하게 쓰고 그 다음 애매모호하게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직장의 글쓰기, 일하는 사람의 글쓰기가 뭐가 다른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조직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글쓰기가 바뀌어서 그래요. 관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회사에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학교에서 뭐 몇십 페이지 리포트를 쓰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나예요. 지금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글쓰기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왜냐? 글을 제출하거나 글을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글의 주인공이 나예요. 그래서 돈 내고 하는 글쓰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장 잘 보이게 배치하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어필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나죠. 그런데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이 관점이 정확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돈 받고 하는 글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게 배치하고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중요하고 내 생각이나 주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필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사 들어오기 전에 글 잘 쓰기로 유명하고 글 좀 잘 쓴다 했던 사람들이 회사 들어와서 최종, 진짜 최종 버전 7 이런 걸 쓰고 있으면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리 글을 많이 썼어도 주인공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사 초년차이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왜 있어요, 데이터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고생해서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아까워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넣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을 테니까 넣었는데 근데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히려 글쓰기가 이상하게 되면서 이걸 다 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눈물 젖어서 빼요. 자, 이것처럼 직장의 글쓰기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상대방인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셔서 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내가 주인공인 글을 쓰다 보면은 대부분 다시 전면 수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 자, 관점 바꾸기가 어려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게 쓰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불안함이 있어요. 일단 많이 쓰는 거죠. 일단 많이 써서 이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일단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많이 쓰다 보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중에 원하는 거 골라서 이거 주세요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무슨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써놨어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 그리고 귀찮은 건 뭐였냐면 필요한 내용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내용들 다 있고 그중에 3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귀찮은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쓰기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악당과 잘 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야별로 어떻게 그 비즈니스 글쓰기를 잘 쓸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팁이 있지만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남으실 테니까 굵직굵직한 원칙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덩어리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은 메시지 덩어리 모음이에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글은 문장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락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글쓰기의 더 원칙 중에 하나는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소제목이든 아니면은 어쨌든 그 번호든 간에 메시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글쓰기는 덩어리를 잘 쪼임새 있게 쓸 수 있어야 비즈니스 글쓰기를 잘 쓰는 게 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보고서는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착착착 읽히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장 작법을 하듯이 이렇게 문장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임새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글쓰기는 덩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키 메시지가 있고 포인트 1, 2, 3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 게 좋은 비즈니스 문서예요. 자, 정보 전달, 현황 글쓰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사업부 1, 4분기 매출 현황 이거를 정보 전달형으로 보낸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덩어리를 줄 수 있겠죠. 실적,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나라고 하는 그 실적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됐나, 향후 계획 이런 거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 글별로 이렇게 덩어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나 혼자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문서의 형태로서 여러 사람한테 보일 수 있게 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보고하는 사람이 그 의도에 맞춰서 글쓰기 덩어리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1, 4분기 매출 현황이 좋은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덩어리를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실적, 지역별, 성별, 나이별 실적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3페이지 글쓰기인데 이 내용을 한 2페이지 썼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뭔가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성공 요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할 때 성공 요인을 위에서 그렇게 크게 궁금해 하나요?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뭐 잘 됐다는 소식이 좋은 거지. 이제 성공률을 써봤자 이것 때문에 진짜 성공한 건가? 라고 하는 의심도 있기도 해서 그냥 기분 좋잖아요. 지금 실적 좋으니까. 그래서 좋게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성공 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계획도 뭐 짧게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성공 요인을 바쳐서 잘 할게요 라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보고서의 초점은 뭐겠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은 것만 잘 보여지면은 되게 기분 좋은 현황 보고서가 됩니다. 자,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지를 그렇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실적이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은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짧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잖아요. 지금 실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좋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원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원인 분석도 덩어리를 줄 수 있겠죠. 개발, 생산, 유통별로 문제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도 그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향후 계획이 크게 궁금하지 않지만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근데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계획도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보다 분량이 좀 많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설득형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떤 걸 설득한다고 할 때 why, what, how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why는 배경 및 근거, 이걸 지금 내가 왜 주장하려고 하는지, 어쩌다 이런 의견을 내게 됐는지 라고 하는 배경 및 근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게 why인 거죠. 자, 그래서 what은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how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why, what, how가 정교하게 짜여지는 덩어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로 짓는 메시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간병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배경 및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그 실행 방안, 기대 효과 이렇게 덩어리로 지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먼저 배경 및 문제 제기는 뭐냐면 아플 일은 많은데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부족합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은 이제 많이 해결되긴 했겠지만
그 병원에 간병인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근데 좋은 간병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보도 없고. 자, 3개 덩어리를 지었어요. 고령의 부모님,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이렇게 3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의 부모님을 데리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장 페인 포인트예요?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물론 당연히 간병인 분들이 다 엄청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막 눈치를 주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좀 믿길 수 있는 착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자식들의 마음이죠. 자, 그다음에 1인 가구는 어떤 마음이에요? 1인 가구, 이게 젊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간병할 때 옆에서 막 옆에 급진이 막 이렇게 수건을 갈아주고 이런 분이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냥 내가 화장실 갈 때나 뭐 식판 그런 거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 그냥 저렴한 가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저렴한 가격이었으면 좋겠다이죠. 3번째로 맞벌이 부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 그건 뭐냐면 애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플 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그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기대 효과를 하실 거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답을 줘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해요. 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대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잘뜩 말해놓고 나중에 뒤에 그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 보면 고령의 부모님,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으면 해당하는 기대 효과. 경련, 평판 조회로 원하는 대상을 서칭해서 매칭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을 서칭해서 경력 평판 조회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분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 저렴한 가격이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요금제로 실속 있는 가격이 선택 가능하게 하겠다. 맞벌이 부부,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긴급 SOS 신청 시 지역 매니저가 빠르게 지원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진 내용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메시지 전달형 글쓰기라고 해볼게요. 자, 메시지 전달형 글쓰기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키워드 문장이 있고 덩어리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키워드 문장은 뭐냐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요. 자, 그러면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덩어리들을 3개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을 연결하는 것, 2번째는 사랑과 상실, 3번째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연결하는 걸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 입양 경험, 대학 자퇴, 서체 교육, 그 다음에 앵커피터 활자술 적용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점들이 연결돼서 내 인생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2번째는 사랑과 상실이라고 해서 해고 경험, 그 다음에 설립,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 이렇게 해서 사랑과 상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째는 죽음을 얘기하면서 최장한 판정,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시 반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메시지 전달하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덩어리로 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글쓰기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을 채우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덩어리들을 3개, 4개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 규칙을 준수하는 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에 기본적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문서를 봤을 때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비즈니스 문서에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호 규칙이에요. 개조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모나 아니면 동그라미나 아니면 짝대기나 별표 이렇게 개조식으로 뭐뭐 했음, 뭐뭐임 이런 식으로 단어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런 개조식 문서들이 있어요. 이제 네모와 동그라미, 짝대기는 네모끼리는 같은 레벨, 동그라미는 같은 레벨로 얘기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상사들이나 외부에서 보고서를 볼 때 네모가 가장 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모 먼저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모 읽다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 밑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모끼리 하이라키가 안 맞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줄 읽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거는 정말 약속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왜 개조식으로 썼습니까? 개조식은 줄바꿈 기호를 써서 앞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네모는 네모끼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네모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만 보셔도 돼요.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머릿기호를 잘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미 종결 통일인데요. 이게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이렇게 다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는데 불편합니다. 만약에 네모에서 문장형으로 끝났다. 그럼 네모끼리는 다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뭐 입니다든, 뭐 합니다든, 한다든, 아니면 어떤 거는 단어로 증가, 그 다음에 절감, 이렇게 단어로 끝났으면 단어로 끝나야 돼요. 물론 모든 기호가 어미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네모끼리 똑같고 동그라미끼리 똑같고 그 다음에 짝대기끼리 똑같으면 돼요. 그러나 걔네들끼리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아마추어 같은 글쓰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기호에는 2줄 이내에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써줘야 돼요. 한 기호에는 한 메시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메시지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기호에 막 두 줄까지만 하셔야지 막 4줄, 5줄 하실 거면 그냥 서술형으로 쓰세요. 아니면 줄을 바꾸시던가 새로운 기호를 쓰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서술형인지 개조식인지 알 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장 규칙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앞에 있어야 돼요. 저희가 문장을 다 읽고 났더니 결국 이게 좋다는 얘기구나 라고 깨달으면 안 돼요. 이게 문서는 이게 은근하게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앞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는 수동태는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는 힘이 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만 같아 라는 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소심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용이 길어지면 당연히 문장을 나눠야 되겠죠. 자, 오래된 친구의 기타 같은 경우에 친구가 오래됐다는 건가요? 기타가 오래됐다는 건가요? 그쵸?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이런 문장들은, 그러니까 소위 헷갈리는 문장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서를 검토하실 때 헷갈리는 요소가 있으면 다 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편집 규칙인데요. 정렬 규칙의 통일성, 색깔 볼드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잔소리 같지만 이제 많은 또 리더분들이 직원분들 가르쳐 달라고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들어주세요. 자, 이게 뭐 왼쪽 정렬로 하셨으면 끝까지 왼쪽 정렬로 하셔야 되고 이게 삐뚤빼뚤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폰트를 어떤 걸로 정하셨으면 끝까지 그 폰트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문서는 어디서 갖다 붙여다 보니까 폰트가 막 제각각이에요. 자, 그걸 보면 되게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상사한테 급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폰트 맞추고 막 정렬 맞추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그런 문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더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편집 규칙을 맞추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문서를 볼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지 않고 눈이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문서는 좀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표를 봤다가 다시 밑을 봤다가 밑에 표를 보고 다시 위에 설명을 보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쓰시면은 잘 못 쓰신 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앞에 나온 얘기가 뒤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톤 체호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1막에 권총을 등장시켰다면 3막에서는 반드시 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자료가 앞에 부분에서는 이게 문제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고객 만족을 더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뻔한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문제를 얘기하셨으면 그 해결 방안을 뒤에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문제나 현황은 그럴싸하게 얘기해 놓고 해결 방안은 너무 어디에나 해당할 것 같은 정말 벙벙한 아이디어를 써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현황은 다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그거의 내용은 요만큼 쓰시고 앞에만 이렇게 뚱뚱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어떤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뒤에 그 얘기를 꼭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문서 잘 썼나, 안 썼나, 이걸 어떻게 검토하냐? 자, 비즈니스 문서를 봤을 때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덩어리별로 메시지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경우는 특히 현황 자료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통 박스로 두세 페이지 정도 이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시면 유리한 게 뭐냐면 보고할 때도 이 앞에 부분을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대답, 요약 두세 줄을 넣고 A 항목, B 항목, C 항목 각각 한 줄 요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제목에 대한 대답을 두세 줄을 얘기를 하고 A 항목은 이렇습니다. B 항목은 그렇습니다. C 항목은 이렇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보고가 30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보고하는 사람도 편한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요약 자료와 그다음에 각각의 그 덩어리 제목들만 봐도 보고서가 이해될 수 있게 쓰셔야 잘 쓴 겁니다. 두 번째는 담당자의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많은 그 비즈니스 문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설명을 들어야만 비로소 이제 문서가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문서라는 것 자체가 나의 생각이 가능한 한 오염되지 않은 형태로 전달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의 설명이 있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문서라고 하면 담당자의 설명을 듣지 못한 분들은 다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담당자의 설명이 없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동 중인 차 속에서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온 그 뒷배경에 있는 얘기들이라던가 더 자세한 다른 사례라던가 그게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여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 때문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담당자 설명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안 쓰시면 담당자분 퇴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설명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안감 없이도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떤 거냐면 숫자하고 근거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사들이 막 오타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무슨 그 오타 가지고 뭐 내용에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타가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의 오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숫자가 틀렸을까 봐 그래요. 왜냐하면 문장이 틀린 오타는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양을 지향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담당자가 8을 7로 쓴 건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7이라고 썼으면 7인가 보다 하는 거지. 이걸 보고서 느낌이 8인데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단위를 엄청 틀린 경우는 알죠. 뭐 10,000원인데 뭐 그 달러로 쓴 경우 이런 경우면 이제 차이가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알 수야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담당자가 8이라고 쓰면 8인 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사가 그 오타에 민감한 이유는 문장 때문이 아니라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틀린다라는 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보고서에 모든 데이터를 시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기하고 이제 페어를 짜야 이게 뭔가 짝꿍을 정하세요. 그래서 서로 마지막에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서로 숫자를 체크해줄 자기 짝꿍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서의 마지막 숫자는 내가 체크해주고 내 거는 이 사람이 체크해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안 보여요. 정말 무슨 이렇게 뭔가 뭐에 쓰인 것처럼 자기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야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클라이언트 앞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대표님 앞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정하셔서 서로 숫자를 체크해주는 품앗이를 골라주세요. 자, 두 번째는 근거 체크인데요. 출처하고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어느 경우에 이런 실수가 있게 되냐면 언론에 있는 자료를 재인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면은 언론에서 뭐 OECD 자료 또는 그 WHO 자료라고 근거를 적어요. 아니면 뭐 그 기획재정부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고 쓰실 경우가 많은데 그 담당자, 그 보도자료를 쓴 담당자가 우리 같은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서 어떻게 뭐 그 유명한 언론사에서 썼으니까 뭐 EBS에서 나왔으니까 맞는 내용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데이터가 온 소스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WTO 자료다 아니면 뭐 무슨 자료다라고 하면 원소스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소스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그걸 전화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맞는지 보내달라고 하면 웬만한 기관들은 잘 보내줘요. 원소스를 꼭 확인하시고 그 체크를 하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특히 요즘처럼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하실 때 주의하실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관점을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꼭 지키셔야 되는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비즈니스 문서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문서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문서를 쓰기로 하셨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써주셔야 우리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오류가 없게 됩니다. 자,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셔서 특히 요즘처럼 이제 이메일로 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잘 적용하셔서 많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